네, 미중 패권 전쟁, 관세 전쟁, 이 두 단어가 세계 경제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 관세 전쟁은 어떤 경로로 전개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요 골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시켜 줬는데,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시켰습니다.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그 자국 그 총리가 정치적으로 또 범국민적으로 역시 우리 총리가 일을 잘한다 하면서 지지율을 많이 얻는가 하면,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국은 예외가 아니었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역시 부과했네? 예상했던 대로. 그러기니까 중국도 곧바로 맞불을 지폈습니다. 말 그대로 즉각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역시 시장에는 일단 이 조치가 내려진 이후 주식시장의 큰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원래 기대가 뭐였나요? 관세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2월 4일부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겠구나. 이게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 시장의 기대 대비 멕시코는 관세를 유예했고, 캐나다도 유예했고, 중국은 조치를 때린 거고, 미국이 관세 조치를 때리면 중국도 즉각 보복할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국은 그 세 개 국가에 대해서 다 관세를 부과할 것이야. 2월 4일부터. 그리고 역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셋 다 보복을 단행할 거야 라고 맞불을 지필 거라고 우리는 이해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해가. 그러니까 그 기대에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그대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은 또 맞불을 지폈는데 왜 시장에는 특별한 충격이 없느냐, 요동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기대는 세계가 뭐 대공황 일으키듯이 거대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그래도 중국과만, 예고됐듯이 중국과만 무역전쟁을 펼쳐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기대에는 충족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그닥 미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도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대는 3.2%였어요. 근데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3.1%를 기록했어요. 3.1%는 낮은 실업률이에요. 근데 3.2%를 기대했었는데 기대치를 밑도는 실업률을 보였어요. 그럼 실업률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해당된다. 제가 물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변화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역시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올라갔을지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예를 들어서 2.8%예요. 근데 전월은 2.5%예요. 2.5에서 2.8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5에서 2.6으로만 올라갔어요. 그럼 전월보다는 올라갔으니까 인플레가 다시 야기되는구나 공포감을 가질까요? 금리 인하 어렵겠구나 공포감을 가질까요? 그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는 2.8이었는데 그 기대치를 밑도는 2.6%의 물가가 발표됐으니 그 정도면 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물가네.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진 외환시장, 지금 형성된 주식시장의 주가, 환율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가격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한 주가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중 간에 혹은 캐나다, 멕시코와 이 미국대 세 개 국가가 무역전쟁을 펼칠 것이라는 그 기대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2월 4일부터 본격화되는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하면서 급격히 이렇게 얼어붙었었단 말이에요. 움츠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캐나다와 미국은 유예시켜주는구나. 그리고 중국은 그대로 진행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시장의 기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의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맞불 지피는 대응은 이미 시장이 기대했었던 영역이다. 그래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에요. 이미 트럼프는 그 전부터 혹은 뭐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취임 첫날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행 전 제품에 대해서 참 심각한 얘기죠. 미국산 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길 것. 취임 첫날이라 했는데 첫날 매긴 건 또 아니었죠. 의외로 늦어진 겁니다.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10% 추가 관세 매기겠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으로 10%만 관세를 매길 것인가? 그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는 무관세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USCMA라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프타고 그게 개정된 게 USCMA인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협정인 거예요. 일종의 FTA인 거예요. 근데 이 FTA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무관세로 거래하자.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1기 때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맞불을 지켜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렸더니 중국도 관세를 끌어올리고 역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도입하니 중국도 역시 질세라 서로 끌어올렸다가 대략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관세,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 또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각각 21.1, 19.3%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했는가? 그냥 숫자만 보면 아니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캐나다에 대해서, 멕시코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각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서는 즉각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보편 관세 10%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그 배경은 뭘까요? 관세 전쟁의 의도는 뭘까요? 표면적 의도는 무역 적자 해소에 있죠. 그러나 무역 적자 해소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캐나다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당연히 역시 멕시코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나프타를 체결하고 또 USCMA를 체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수출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지를 들고 또 그 밖에 다국적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캐나다에 일부 공장이 또 있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해서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바로 그런 것을 트럼프는 문제 삼았고 유독 문제 삼은 것은 펜타닐이죠. 펜타닐 생산. 그리고 그런 것이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과해서 그 마약이 밀매되고 그게 미국 국민을 수십만 명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병력을 국경에 배치시키고 그런 마약 밀매나 혹은 뭐 난민이 유입되거나 불법 이민이죠.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조치를 취하니까 유예를 해준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뭡니까? 협상카드죠. 관세란 협상카드다. 결국 트럼프는 협상가고 협상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관세라는 협상카드인데 협상카드로서 내 말 들어줘라.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그럼 관세 때릴 거야. 라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한 기업에 강연이 있어서 강연을 갔다가 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다. 뭐 연인이 이렇게 잘 만나다가 특히 주로 이제 여자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 내가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거 불만 이거 안 바꿔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주면 우리 헤어져. 우리 개그 콘서트인가에서도 그게 유행처럼 나왔었죠? 그럼 헤어지자. 근데 실제 그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게 헤어지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주면 헤어지겠다라는 압박인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들어주면 안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느냐. 들어주면 관세 안 때리겠다 이겁니다. 결국 상당 부분 들어주는 액션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유예를 시켰다는 얘기는 남은 한 달 동안 캐나다와 멕시코와 어떤 종류의 협정을 해 나갈 겁니다. 어떤 협정이 전개될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USCMA 이거 안 좋아합니다. USCMA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USCMA라는 것은 이렇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협정이고요. 중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말 것. 이것은 일단 전제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좀 강화하고요. 북미에서 이런 것을 생산하자. 그랬더니 중국을 제치고 미국 최대 수입국이 된 게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도 중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했었던 것이 이제 공장을 멕시코, 캐나다에 옮기고 중국 자본이 오히려 투입되고 중국 자본이 이쪽에 공장을 짓고 혹은 여러 기업들을 인수해서 미국을 우회 수출하는 경로로서 삼았던 것이에요. USCMA가. 이거 온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고 싶으니까 USCMA를 완전히 바꾸려고 할 겁니다. USMCA라고 해야 되나요? USMCA를 완전히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남은 한 달 동안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걸 폐기할 것인지 여부를 논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나다든 멕시코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무관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굳이 멕시코에 캐나다에 공장을 둘 이유가 없죠. 자, 물론 이렇게 하면 공장을 즉각 이전할 수 있습니까? 공장을 즉각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생산 비중을 어디서 늘리느냐예요. 미국에서의 가동률을 높이고 멕시코에서는 공장 가동률을 줄이면 그게 공장 이전의 효과죠.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늘려라. 그리고 그 주요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바꾼 상태에서 가동을 미국 공장에서
다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바꾼 상황에서 관세를 조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캐나다에 대한 유해 조치를 좀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들 국가와 어떤 식으로 협정을 전환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입장에서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를 때렸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보여드렸었던 그림인데요. 저는 관세 전쟁의 의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세 전쟁의 의도는 중국에서의 그 생산 기지를 마감시키자, 코드를 빼버리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많은 수출 물량이 더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지 마. 미국에 공장 저라는 압박으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의도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인 겁니다. 넘버 2를 인정하지 않겠다. 특히 딥시크처럼 어떤 특정 기술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추격해오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의도인 것이다. 일단 그렇게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쨌든 즉각 보복에 임한 대상국,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은 어떤 식으로 향후 스토리가 전개될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과거 1기 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도 역시 같은 수준의 맞대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역시 보시면 1차 2018년 7월 역시 미국이 부과 대상에게 34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율을 부과하고, 역시 중국도 같은 대상 규모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중국도 맞대응하는 모습.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조치가 거의 서로 질세라 즉각 보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 관세 부과도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있을 거라고, 유예라는 것이 이변인 거잖아요. 당연히 관세 조치 부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후 중국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중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려 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은 중국은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강하게 움직일 때 중국도 나름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자, 첫 번째 중요한 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는 저의 의견입니다만, 일단 한 가지가 미국 채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채권을 대량 매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굉장히 강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특히 베센트 신임 재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그건 안 된다. 역시 한 가지 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 더 큰 카드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거의 10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미래 유망 산업의 핵심 자원, 광물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런 여러 영역에 들어가는 핵심 히토류 자원, 그러니까 갈륨, 게르마늄, 이런 여러 히토류를 중국이 만약에 일시에 공급을 차단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도 손을 들 겁니다. 그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자동차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는 우리나라 GDP 0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못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주력 수출 품목들도 반도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반도체 없이 됩니까? 자동차 반도체 없이 됩니까? 자동차 부품은요? 디스플레이, 가전, 노트북, 무선통신기기, 그 어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도 반도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광물을 이 밸류체인 상에서 맨 앞단에 있는 원자재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야, 중국이 만약에 이거 원자재 공급 차단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도 손을 들 겁니다. 물론 미국도 역시 있어요. 식료품 원자재죠. 네.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대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식료품으로 활용도 되고 있지만 이 사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식료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두, 옥수수 이런 거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그게 그 수입하는 곡물의 한 75%가량이 사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치명적이죠. 서로 공급 차단하고 수입 차단하고 이렇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서는. 그리고 미국이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면 중국도 맞대응하고, 또 미국도 강한 카드를 또 꺼내면 또 중국도 맞대응하고, 완전히 강한 카드를 꺼내면 중국은 역시 나도 카드가 있다. 내 카드는 뭐냐? 나는 자원이라는 카드다. 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는 뭐에 더 관심이 있나요? 그린란드에 왜 관심이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죠?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엔 왜 관심이 있나요? 바로 자원이죠. 히토류죠. 역시 우주 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히토류 광물 자원을 화성에서 가져오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스스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져야 돼요. 지금은 미국도 중국에 극단적으로 의존적이고 중국도 미국에 의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이 그냥 막 앞뒤 안 보고 싸우면서 둘이 자폭하듯이 싸우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이미 2인자라고 하지만 쉽게 건들기 어려운 수준의 2인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개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유독 중국에 대해서 많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의 수출, 중간재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으로 높죠. 이게 뭡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생산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 정도 차지하는데, 그 20%에 달하는 수출 규모가 중국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직접 소비재가 아닙니다. 직접 소비재는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본재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생산 장비, 이런 생산 장비 같은 자본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었던 중간재가 있어요. 부품입니다. 부품. 그리고 직접 소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산 장비나 부품, 중간재 같은 이게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그러니까 그 부분품 중에 그 중간재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또 뭐예요? 또 반도체죠. 반도체는 부품이에요. 반도체 하지만 우리 반도체를 사본 적 있으세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살 뿐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재 수출이 막힐 거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세 전쟁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끝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관세 전쟁이 전개될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도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대중국 수출도 악영향이 있고 대미 수출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전개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줄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줄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 또 신규 투자 이게 다 위축돼요. 경기를 더 둔화시키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겠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을 펼칠 때 정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관세 전쟁 펼치다 보면 이거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야기된다라는 말이 이게 동치의 의미로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관세 전쟁이 격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좀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세계 주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소비가 또 위축되거나 저성장 고착화가 더 전개되는 거죠. 그런 여정에서는 아무래도 2차 인플레를 야기하는 그런 영향 요인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초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명확히 확인하면 좋은데 이번 주 토요일이면 며칠일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토. 그러면 4일 더하면 2월 8일이죠. 2월 8일 8시에 원래 오피셜 클럽과 함께하는 첫 번째 특강인데 여러분들께 완전히 다 오픈해드리고 오시고 싶으신 분은 선착순으로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그 첫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요. 지금 오늘도 여러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밴드 안 합니다. 저는 카카오 안 합니다. 제 사진과 제 목소리까지 도용해서 제가 무슨 밴드 활동 하는 거라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해 계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 유튜브가 아니면 오피셜 클럽, 제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매일 제가 목소리를 담아서 무엇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 매월 이렇게 오프라인 특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첫 오프라인 특강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오픈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2월 8일 10시부터 약 3시간 제가 특강을 무료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올라가 있는 상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하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서울종합대학원에서 해당 세미나를 개최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편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